200억 달러면 한국 전체를 살 수 있다. 미국 정책국장 제프리 스톤의 이 오만한 발언에 미국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에 200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기술 이전, 중국 제한, 경영권 사전 승인까지 요구했습니다. 유럽과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 이 굴욕적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그냥 우리 보조금이나 받아가는 하청업체일 뿐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비웃으며 압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6만 명 채용을 발표하고 사우디가 2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EU 전체가 조건 없이 한국 편에 섰다는 겁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침묵만으로 미국의 목을 조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이사벨라 카터. 워싱턴에서 제 이름 석자만 들어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국제전략 싱크탱크 수석 자문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 논문은 포린 어페어스에 12번이나 실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시아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 나라들을 수없이 분석했죠. 제 결론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기적. 미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제 보고서를 복음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025년 2월 상사가 서울 출장을 지시했을 때 저는 내심 짜증이 났습니다. 한국이요? 또요? 책상 위에 던져진 출장 서류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죠. CHIPS법 후속 점검. 한국 정부 반응 확인. 뻔한 시나리오였어요. 어차피 한국은 고개 숙이고 미국이 내민 조건을 다 받아들일 테니까요. 동료 제시카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사벨라, 조심해.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한국은 늘 그랬. 겉으로는 자존심 세우는 척하다가 결국 미국 말 듣더라고. 제시카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시카는 늘 지나치게 신중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2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은 깔끔했지만 그게 뭐 대수였나요? 제 눈에는 여전히 잘 정돈된 작은 나라 정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상대로 수능적이다. 특별한 대응 전략은 없어 보인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회의나 빨리 끝내고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준비해온 질문 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CHIPS법 조건 수용 여부, 중국 거래 제한 이행 계획, 기술 이전 일정. 뭐 다 정해진 답이 나올 질문들이었죠. 대통령실 정문을 지나 본관 건물로 들어섰을 때 경호원들의 눈빛이 유난히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과하게 진지하니까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제 하이힐 소리만 쨍쨍 울렸어요. 수행원이 회의실 문을 열었고 저는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60대 초반. 단정한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죠. 카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형식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악수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한 것도 아닌 묘하게 단단한 악수였죠. 더 이상한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온화한 표정과 달리 눈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피하거나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가늠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유지했어요. 이건 외교도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 절차였죠.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한국이 얼마나 잘 따를 것인지 체크하는 일. CHIPS법 관련 조건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의무화와 중국 거래 제한에 대해서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너무 길어서 불편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술이란 건 누구의 것일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철학 강의입니까? 하지만 비웃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그걸 개발한 기업과 국가의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님, 그건 지금 논의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 정상들이 제 말을 자르는 건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 그게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자유시장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의 눈빛이 제 눈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차갑게 응수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이상 일정한 의무는 당연히 따르는 거죠. 이건 국제관례입니다. 관례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그 관례가 공정하지 않다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도현 과학기술부 장관도 통역을 맡은 직원도 모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20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정도 저항은 충분히 예상 범위 아니었죠. 대통령님, 공정성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하죠.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소가 섞여 들어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어요. 예의 바른 악수와 형식적인 미소.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저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시간 낭비였군. 저항하는 신용이나 하다가 결국 굴복할 텐데. 그날 저녁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불고기와 밥을 먹으며 노트북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카터 박사님.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죠. 저는 현정우라고 합니다. 한국 주요 일간지에서 테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긴 했지만 관심 없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자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시간 되시면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굳이 현장을 볼 필요는. 박사님. 정우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사님이 아시는 건 3년 전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 기자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걸까요? 다르다니 무엇이 다르다는 건가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다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저널리스트들은 늘 과장하지. 하지만 묘하게도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는 예상대로 형식적 반발 후 CHIPS법 조건을 수용할 것으로 판단됨. 특별한 대응 전략이나 대안은 확인되지 않음. 미국의 기술 우위는 확고하며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임.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죠. 너는 옳아. 너는 항상 옳았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이번 출장을 벌써 잊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면 기억조차 안 날 하찮은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단호한 눈빛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정우 기자의 경고가 얼마나 진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휴대전화에는 23개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백악관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발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6만 명 채용 계획.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삼성 발표 뉴스를 본 건 워싱턴 시간으로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제가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나중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백악관 인근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올드 에빙스 그릴. 워싱턴 정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죠. 오후 2시 점심시간이 한창 지난 시각이라 레스토랑은 한산했어요. 제프리 스톤 상무부 정책국장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는 CHIPS법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동료 제시카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이사벨라, 한국 상황은 어땠나? 제프리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가지 원칙적인 질문은 던졌지만 실질적인 저항 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겁니다. 제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군. 사실 대통령께서 조건을 좀 더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셨거든.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더 강화한다고요? 그렇네. 현재 CHIPS법 조건에 몇 가지를 추가하려고 해. 첫째,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 둘째, 신기술 개발 시 미국 기업과의 의무적 기술 공유. 셋째, 주요 경영진 임명 시 미 정부 자문 의무화. 제 옆에 앉아있던 제시카가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저는 그녀를 힐끗 쳐다봤지만 제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세우셨어. 한국이 그 고리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 압박하기 딱 좋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조건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한국은 미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제프리.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도. 제프리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다른 선택지? 제시카, 현실을 봐. 한국이 누구한테 가겠어? 중국? 러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 시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 우리가 수입 금지만 선언해도 삼성이고 SK이고 다 무너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프리 말이 맞았어요.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프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키운 나라야. 6.25 전쟁 때 우리가 구해줬고 경제 발전도 우리 덕분이었지. 기술도 결국 우리가 줬어. 이제 그 빚을 받을 때가 됐다고 보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타당한 전략입니다. 한국은 결국 받아들일 거예요. 제 말에 제프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사벨라야. 내가 이 분야 최고라니까.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제시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사벨라, 잠깐만. 저는 돌아봤어요. 제시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서울에서 이상한 느낌 받지 않았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차분했잖아. 그게 뭐 어때서? 너무 차분했다는 게 문제야. 보통 압박받는 쪽은 불안해하거나 변명하려 들잖아. 근데 그는 그냥 침묵했어. 마치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시카, 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침묵은 그냥 침묵일 뿐이야. 저항할 수단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지. 제시카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 한국은 내 손바닥 아니야. 그날 저녁, 저는 백악관 웨스트 윙에서 열린 소규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딱 6명.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그리고 몇몇 핵심 참모들. 저는 기술 전문가 자격으로 배석했죠. 회의실은 고급스러웠어요. 어두운 목재 패널과 두꺼운 카펫. 테이블 중앙에는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가죽 패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문제를 정리하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CHIPS법으로 우리가 제시한 조건은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카터 박사의 평가로는 결국 받아들일 거라고 하더군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똑바로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이에요. 반도체 수출의 30% 이상이 미국으로 갑니다. 게다가 핵심 장비와 소재도 우리한테서 받아야 하죠. 선택지가 없어요. 상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추가 조건을 넣어도 문제 없다는 건가?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시카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중요하니까요. 조건은 강하게 밀어붙이되 표면적으론 파트너십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거죠.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그 방향으로 가지. 한국 정부의 공식 통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 분석이 미국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죠. 20년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죠. 삼성과 SK가 조용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한국 정부도 별다른 성명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시 조용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군.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도현 과학기술부 장관이 심야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들은 제가 상상도 못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싱크탱크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동료들은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죠. 제시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사벨라, 한국 쪽 움직임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해. 그게 정상이야, 제시카. 큰 결정을 앞두고는 다들 조용해지는 법이거든.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그냥 뭔가 불안해. 직감이 그래. 저는 피식 웃었어요. 직감? 우리는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직감으로 정책을 판단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제시카의 불안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틀 뒤 그 근거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발표로 터져나올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내일 발표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요.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미국 주도 질서 안에서의 역할. 저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향후 10년간 미국 기술 생태계의 충실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한국의 경제구조, 안보 의존도, 기술 역량 한계를 고려할 때 미국 주도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자신있게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폭탄 발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6만 명 대규모 채용 계획.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제가 옳다는 확신. 한국이 결국 무릎 꿇을 거라는 확신.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 스스로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 화요일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7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아침 뉴스를 틀었죠. CNN에서는 중동 정세를 다루고 있었고, 저는 토스트를 베어 물며 대충 훑어봤습니다. 8시 40분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죠. 스팸 메일 몇 개, 회의 일정 공지, 그리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로이터 속보 알림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삼성전자 글로벌 6만 명 채용 계획 발표. 단 미국 제외. 저는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죠.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 전격 발표를 통해 향후 2년간 글로벌 6만 명 규모의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용 지역은 한국, 베트남, 인도, 유럽, 중동 등이며 주목할 점은 미국이 채용 대상 지역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각 지역 사업 전략에 따른 결정이라고만 밝혔으며 추가 설명은 거부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인사결정? 아니면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제프리였습니다. 이사벨라,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긴급회의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제프리가 이렇게 당황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에서 제시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였어요. 이사벨라, 이게 대체. 나도 몰라. 지금 백악관 간다. 제시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뭔가 이상하다고. 한국이 너무 조용하다고.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속은 이미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백악관으로 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계속 뉴스를 검색했어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삼성, 미국 배제 인사 결정, 워싱턴 긴장, 반도체 동맹 균열, 삼성의 파격 행보, CHIPS법 역풍, 한국 기업 반발 시작됐나.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죠. 하지만 무슨 메시지일까요?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벌써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프리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난리가 났어. 삼성 오스틴 공장이 있는 지역 의원들이 지금 상무부에 전화폭탄을 날리고 있다고. 오스틴 공장이요? 그래. 삼성이 미국 채용을 안 한다는 건 오스틴 공장 확장 계획도 없다는 의미잖아.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거야. 일자리만 2만 개가 넘는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시간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6만 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신호탄이라니 무슨 신호요? CHIPS법 조건에 대한 반발이죠. 우리가 너무 세게 밀어붙였나 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카터 박사.
당신이 한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했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도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반발일 수 있어요.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떠날 순 없습니다. 일시적. 상무부 장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6만 명 채용이 일시적 반발이라고요? 이건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제프리가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SK나 다른 한국 기업들도 따라한다면 그럼 우리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려요. 국무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 반응은 어때요? 공식 성명 같은 거 나왔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프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우리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항의했는데 그쪽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이라고만 하더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침묵. 또 침묵이었습니다. 서울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였던 그 침묵. 그게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프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삼성의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CHIPS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압박을 강화한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요? 잠깐만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압박을 강화하기 전에 한국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전면 대결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협상 카드인지. 협상 카드? 상무부 장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6만 명 채용이 협상 카드라고요?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카터 박사.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분석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첫 단계로 CHIPS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 추가 조건을 제시한다. 만약 한국이 계속 저항하면 제재도 검토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시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엉망이야. 다들 패닉 상태고 나한테 책임을 묻고 있어. 당연하지. 내가 한국은 문제 없다고 했잖아. 제시카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뭘 놓쳤을까? 서울에서 무슨 신호를 놓쳤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단호한 눈빛.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가 했던 질문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계속해서 뉴스 알림이 뜨고 있었어요. 조지아주 의회, 삼성 결정의 우려 표명. 텍사스 경제위원회, 비상대책회의 소집. 미 반도체협회, 한국 기업의 재고 촉구.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삼성도 SK도 한국 정부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다 퇴근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뉴스를 확인하고 분석 자료를 읽고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카터 박사님. 저 현정우입니다. 서울에서 박사님을 뵀던 기자요. 정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기자님, 지금 무슨... 박사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질문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준비해 왔다고요. 지금 보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작이라니. 뭐가 더 있다는 건가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죠.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정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는다.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냥 움직일 뿐이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빛이 왠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삼성 발표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5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뉴스를 확인하고 한국 언론을 검색하고 뭔가 단서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삼성은 추가 발표도 없었고 SK도 조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해명도 변명도 없었죠.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또 백악관이었습니다. 카터 박사, 한국 대사관과 접촉 좀 해보세요. 비공식적으로라도 그쪽 의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국 대사관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 커리어에서 이렇게 불안했던 적이 없었죠.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여보세요. 주미 한국 대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벨라 카터입니다. 경제공사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잠시 후 경제공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제가 작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공사님, 삼성 발표건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미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업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CHIPS법과 관련된. 박사님,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요. 저희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항의도 해명도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제시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이사벨라, 이것 좀 봐. 뭔데? 사우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시카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블룸버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사우디 투자청, 한국과 200억 달러 규모 첨단 산업 협력 협상 중.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청이 한국 정부 및 주요 기업들과 2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력이며 조건 없는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건 없는 투자. 그 단어가 제 눈에 박혔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온갖 조건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리야드발 보도야. 카림 알사드 투자청 부청장이 직접 서울에 있다고 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왜 갑자기?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삼성 발표 직후 한국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사우디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야. 제시카가 말했어요. 계획된 거지.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순간 사우디가 바로 들어왔어. 이건 사전에 다 짜여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걸요. 하지만 현실은 제 부정을 비웃듯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번엔 유럽에서 뉴스가 터졌어요. 이유, 한국과 기술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저는 회의실에서 긴급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상무부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대놓고 우리를 우회하고 있잖아요. 제프리가 자료를 펼쳤어요. EU 경제부 장관 알렉산드라 보르도바가 직접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유럽 반도체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거죠. 조건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치적 간섭 없는 순수 기술 협력. 기술 이전 의무 없음. 시장 접근 제한 없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미국 CHIPS법의 정반대였죠. 한국이 우리를 버리고 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버리는 게 아니야.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고립. 우리가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고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제프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제재 옵션을 검토하고 동맹국들한테도 압력을 넣어야 해요. 하지만 그때 국무부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UAE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산업계도 한국과 접촉하고 있고요. 체코는 아예 대규모 투자 유치단을 서울로 보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쪽으로요.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 봤을까? 어디서부터 빗나간 걸까? 서울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단단함. 한도현 장관의 차분한 표정. 그들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요. 화장실을 나오니 제시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벨라,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 나왔어. 뭐라고? 제시카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였어요. 짧은 성명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이 정치적 압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모든 국가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고 CHIPS법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는 휴대전화를 제시카에게 돌려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벨라, 괜찮아? 응. 아니, 모르겠어.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20년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분석들이 하나하나 틀렸다는 게 증명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CNN에서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 글로벌 기술 판도를 바꾸는 침묵의 전략. 화면에는 서울의 모습이 비쳤어요. 밤의 한강, 반짝이는 빌딩들. 그리고 인터뷰이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을 강요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경제학자가 말했어요. 이건 작은 나라의 반란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죠. 저는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정우였어요. 받기 싫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무슨 일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은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죠. 당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박사님. 함께 가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와 함께 가고 싶었어요. 미국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미국이 먼저 조건을 걸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 더 많은 나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도 보시게 될 거예요. 한국이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흐렸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철저하게 오판했다는 것을요. 침묵. 한국이 선택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항의도 해명도 협상도 하지 않는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쪽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을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이미 막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죠. 수요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에서 세계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계가 재편되는 걸 목격했죠. 제가 알던 세계, 제가 믿었던 질서가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동시에 5개의 뉴스 창이 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우디-한국 200억 달러 첨단 산업 패키지 협정 체결. 이유, 한국과 무조건부 기술동맹 공식 선언. UAE, 한국 기업의 100억 달러 투자 확정. 독일 총리, 한국 반도체 협력 강화 위해 서울 방문. 체코, 한국과 원전 반도체 패키지 딜 서명. 이게 다 같은 날 터진 뉴스였어요. 같은 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20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분석, 제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언론사. 모두가 저에게 설명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문이 벌컥 열리며 제시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사벨라, 지금 당장 백악관 가야 해.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회의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제시카가 제 팔을 잡아줬죠. 괜찮아? 아니, 전혀 안 괜찮아. 택시를 타고 백악관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상황은 분 단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속보가 떴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 세계 각국 경제사절단으로 북적. 호텔 예약 폭주.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떠올랐어요.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앞에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UAE,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세계가 서울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이 미리 다 계획한 거예요. 우리 정보기관은 뭐 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상황 보고받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대통령님, 현재 14개국이 한국과 개별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치적 조건 없는 순수 기술 파트너십이며 총 투자 규모는 4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쳤어요. 400억? 그건 우리 CHIPS법 예산의 거의 2배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가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 의무 없음, 경영 간섭 없음, 시장 제한 없음.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것에 반대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카터 박사. 트럼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한국은 우리 말을 들을 거라고 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대답 못하겠다는 거죠? 트럼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20년 경력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어. 그것도 엄청나게 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프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한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어떤 메시지요?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하지만 국무부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재는 역효과만 날 겁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 편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제재하면 오히려 우리가 고립됩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보고만 있자고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던 거죠. 그때 한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누가요? 카림 알사드 사우디 투자청 부청장, 알렉산드라 보르도바 EU 경제부 장관, 마르코 슐츠 독일 산업전략고문, 나디아 하산 UAE 미래산업 특사. 4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좌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기자회견장이 비쳤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대회의실이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뒤에는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 금발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유럽연합은 오늘 한국과의 새로운 기술 파트너십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붙지 않으며 순수하게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카림이 이어받았어요. 5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기술 주권을 완전히 존중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지 종속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어요. 종속 관계.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말이었죠. 마르코가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습니다. 독일 산업계는 한국 기업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술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나디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40대 초반, 히잡을 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동은 한국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트럼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늦었군요.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제시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제시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분함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저 허탈함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또 정우였습니다. 맞지 마세요. 제가 중얼거렸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네. 박사님, 괜찮으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박사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박사님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했을 뿐이에요. 존중받는 쪽을 선택한 거죠.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냥 침묵했죠? 말해봤자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한국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정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뭐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도 알게 되실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백악관 비상계단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한국, 제가 믿고 싶었던 한국이었죠. 작고 약하고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하지만 진짜 한국은 달랐습니다. 침묵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조건 없이 신뢰를 얻고 존중으로 동맹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열렸어요. 제시카였습니다. 이사벨라, 일어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가 안 끝났는데? 내가 직접 봐야 해.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제시카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평택 가자. 내가 거절했던 그곳. 가서 직접 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가서 뭘 본다고.
내가 놓친 걸 보는 거야. 내가 무시했던 걸 보는 거지. 제시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사벨라, 넌 틀렸어. 완전히 틀렸지.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배울 수는 있잖아. 저는 제시카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철저하게요. 이제 배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이번엔 확신이 아니라 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이제야 따라가기 시작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주일 전 처음 왔을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뭘 보게 될지 몰랐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현정우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사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우 씨.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겸손해져 있었죠.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평택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외곽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공장들, 물류센터들, 건설 중인 건물들. 모든 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도현 장관님이 직접 안내하신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나 있나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사님. 장관님이 박사님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평택산업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도현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닙니다. 우리가 진작에 보여드렸어야 했는데요. 한 장관이 앞으로 걸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 잘못이기도 하죠. 우리가 말을 너무 안 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며 로비가 나타났어요. 천장은 높았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들이 실시간 생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죠. 한 장관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부지만 28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클린룸이 보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노란 조명 아래 흰색 방진복을 입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어요. 레일 위로 자동 운반 장치들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자동화율이 95%입니다. 한 장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죠. 그래서 수율이 높습니다. 나노 공정에서 90% 이상의 수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90%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박사님. 한 장관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복잡한 공정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이 기술을 쌓아왔어요. 미국이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만든 거죠. 실패하고 배우고 또 도전하면서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교만함은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연구개발동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미국의 조건을 거부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이전 의무화, 경영 간섭, 생산량 통제. 그건 기술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쌓은 걸 그냥 넘기라는 거였어요. 한 장관이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기술은 주권입니다. 나라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의 하청업체로 남게 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국을 바로 그렇게 봤었어요. 미국의 하청업체로요.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와 첨단 장비들이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나노 이하 공정이요.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한 장관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1나노요? 그건 네,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눈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공정은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고 새로운 패터닝 기술을 적용했죠. 실패를 300번 넘게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 기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게 됐죠. 다시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장관이 큰 창문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평택 캠퍼스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십 개의 건물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황해. 박사님, 여기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노력입니다. 한 장관이 저를 돌아봤어요. 미국이 우릴 도와준 건 맞아요. 감사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영원히 종속시킬 이유는 안 돼요. 우리도 이제 당당한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마지막으로 테스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는 완성된 칩들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합격률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98.3%.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장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미국 조건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죠.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니까요.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저는 컵을 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박사님, 한 장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함께 가고 싶었죠.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요. 종속 관계가 아니라요. 제가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을 너무 작게 봤어요. 미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 장관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조용히 일만 했죠.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한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은 보셨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한국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죠. 건물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평택 캠퍼스를 돌아봤어요. 석양빛이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경이로웠죠.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우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박사님? 압도당했어요. 완전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존엄이었죠. 한국의 존엄을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네. 이제 알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존중. 한국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었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배우고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재발견 기술 주권과 상호 존중의 새로운 질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아니라 경외심으로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었죠. 다보스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세계 경제 포럼. 매년 이곳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미래를 논의하죠. 저는 회의장 입구에 서서 눈발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평택에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어요. 그 2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쓴 새 보고서는 워싱턴에 충격을 줬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한국 편을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본 걸, 제가 느낀 걸 정직하게 쓸 뿐이었죠. 제시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긴장돼? 응. 엄청.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했어요. 세계경제포럼 역사상 한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선정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홀이었죠. 천장은 높았고 무대는 심플했습니다. 하지만 객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각국 정상들, CEO들, 학자들. 세계가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멀리 뒤쪽에는 미국 대표단도 보였어요. 제프리도 있었고 상무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제프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며 사회자가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기조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각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무대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그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었어요. 연단에 섰을 때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수가 멈췄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존경하는 각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은 도구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권력으로 봅니다. 지배의 수단으로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기술은 주권입니다. 그 단어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맨손으로, 땀으로, 눈물로 일어섰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절제되어 있었죠.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특히 미국은 큰 도움을 줬죠.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가 미국 대표단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종속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홀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기술을 쌓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연구했고 실패를 견디며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죠. 그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기술을 넘기든지 아니면 시장을 잃든지, 경영권을 내놓든지 아니면 투자를 포기하든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이 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왜냐하면 기술은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손뼉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청중을 돌아봤어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먼저 독일 총리가 일어났고
프랑스 대통령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UAE 특사, 인도 총리. 저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전체 기립박수.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박수는 5분 동안 계속됐어요. 5분. 세계경제포럼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였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서 있었어요. 유럽 정상들, 아시아 리더들, 중동 대표들. 심지어 몇몇 미국 기업 CEO들도 일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대표단은 앉아 있었어요. 제프리와 상무부 장관은 굳은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등한 파트너로서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한국은 모든 나라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상호 존중이죠. 그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기술은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번엔 더 큰 박수였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사벨라, 괜찮아? 응. 그냥 너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1시간 뒤, 저는 로비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방금 본 광경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카터 박사님. 고개를 들어보니 한도연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황급히 일어섰어요. 앉으세요. 제가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한 장관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연설 어떠셨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박사님이 변하셨더군요. 한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택에서 뭔가 보셨나 봐요. 네.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깨달았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한 장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박사님, 우리는 미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존중받고 싶을 뿐이죠.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건가요? 한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준비였어요. 우리는 늘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선택을 강요받는 날이요. 그래서 준비했죠. 조용히요. 왜 미리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해봤자 안 믿었을 테니까요. 한 장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행동으로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저녁 무렵,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다보스 사태 대응 논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태라니. 한국 대통령의 당당한 연설을 사태라고 부르다니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태가 맞았죠.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보스에서 목격한 새로운 질서의 탄생.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작은 나라가 더 이상 작지 않다는 선언. 도움을 받은 나라가 이제 파트너가 됐다는 선언. 저는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참회한다. 내가 한국을 얼마나 오만하게 봤는지를, 그들의 기술을, 그들의 존엄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눈물이 키보드에 떨어졌어요. 저는 닦아내고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함께 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존중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평택 캠퍼스를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오만함이 아니라 경외심으로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다보스에서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이상하게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떤 이들은 비난, 어떤 이들은 동정.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고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과 메모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회의 소집 통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작은 쪽지 하나였죠. 이사벨라, 용기 내줘서 고마워. 마이너스 제시카.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이해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싱크탱크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았죠.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터 박사, 다보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보스에서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강력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파트너가 됐어요. 박사님, 그건 너무 나간 평가 아닙니까? 누군가 반박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평택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을요.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게 종속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호 의존이죠. 일방적 의존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고백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죠. 그리고 그 오판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한국을 존중했다면 지금 그들은 여전히 우리 편이었을 거예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그 말은 우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건가요? 네. 제 대답은 명확했어요. CHIPS법의 과도한 조건들은 한국을 밀어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잃은 거예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뜨거운 논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침묵의 승리,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가.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관리하려 했다. 조건을 제시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선택을 강요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침묵이었다. 저는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저 탑이 상징하는 가치들. 자유, 독립, 존엄. 한국이 원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죠.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다. 해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행동했다.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사우디, 유럽, UAE, 인도, 동남아. 세계가 움직였다. 한국 쪽으로. 왜냐하면 한국은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았고 기술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평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보스에서 나는 목격했다. 세계가 한국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것을. 그 박수는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모든 작은 나라들을 위한 것이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나는 2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다. 주권이다. 존엄이다. 한 나라의 미래다. 저는 평택에서 본 광경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대한 클린룸, 열정적인 엔지니어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 자부심과 존엄으로 빛나던 눈빛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동맹은 조건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문이 노크됐어요. 제시카였습니다. 이사벨라, 괜찮아? 응. 마지막 보고서 쓰고 있어. 제시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데? 진실을요.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제시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사벨라. 이거 제출하면 내 커리어가. 알아. 하지만 상관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 뭔데? 존엄이야. 한국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 제시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변했어, 이사벨라. 응. 평택에서 변했지. 아니, 깨어났다고 해야 맞겠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세계를 선택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을 관리하려 했지만 한국은 세계를 선택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만함의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거였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다. 변하거나 뒤처지거나. 한국이 보여준 길은 명확하다. 존중, 신뢰, 평등.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원칙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인으로서 기록한다. 침묵으로 이룬 이 승리를. 세계 질서가 바뀐 이 순간을.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상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오만함의 무게였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포토맥 강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박사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 대사관 통해서요. 박사님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화제라고 하더군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화제가 아니라 비난거리겠죠.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박사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어요. 제가 저질렀던 오만함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요. 박사님은 속죄할 게 없어요. 배우셨잖아요. 변하셨고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우 씨,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박사님도 대단한 분이세요.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석양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뒤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CHIPS법 조건 완화. 한국과의 새로운 협상 개시. 늦었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미기술협력 자문위원. 이번엔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일이었죠.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배우러 온 거였죠.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카터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가요, 박사님. 평등한 파트너로서요. 네, 함께 가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당당하고 존엄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싸웠고 침묵으로 이겼습니다. 세계를 바꿨죠. 아니, 세계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오만함에서 겸손으로,
편견에서 존중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한국이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었다. 존엄이었다.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증인이 아니라 동행자가 됐다. 한국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가는 동행자.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관리하려 했지만 한국은 세계를 선택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다. 이것이 침묵의 승리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유히, 당당하게, 멈추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흘러가고 싶었습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고 함께 가는 사람으로요. 세계는 변했습니다. 한국이 바꿨죠.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침묵의 힘을, 존엄의 가치를, 그리고 함께 가는 용기를.